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에 참석해 저를 비롯한 경영진의 실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6도 등 전국이 영상 4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개겠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에 눈이나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정치권 일정들이 일시 정지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비상의총을 열고 당내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허위사실 유포 등 가짜 뉴스에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지구촌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올해 전 세계 76개 나라에서 치러지는 크고 작은 선거에 약 42억 명의 인구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2부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샵 9730 문자나 콩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저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 뭐 당 정치 얘기 또 법률적인 말씀도 차례차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관련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그 현장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은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폭력과 혐오로 무너뜨리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뭐 두 분도 어제 듣고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원단장님. 예, 이거는 뭐 진영을 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싸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전쟁과 다른 정치의 근본적인 가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긴다고 해서 누굴 죽인다거나 그게 어떤 폭력으로 전개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를 정근대적인 야만으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네네. 이거는 뭐 그 어느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 모두가 같이 공분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그리고 진실 규명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겠죠. 우리 부위원장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저 정치인이 싫고 믿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소를 하게 된다면 정치라는 영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누군가를 대변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계층이라든지 네. 대변을 해서 어떤 남 대신에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물론 자기가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네. 해서 그걸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히나 어떤 제거라든지
이러한 좀 살인 미수와 같은 살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정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걸 그 어떤 철저하게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지금 조금 우려되는 점은 어떤 여야 정치권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어떤 시도는 없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빠른 쾌유를 바라는 게 그럼요. 예. 상식적인 걸 테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뭐 이번 피스뿐만 아니라 뭐 박근혜 그다음에 송영길 두 분에 대한 과거 뭐 린치도 있었고 피습도 있었고 한데 이게 참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경찰 수사 결과 또 한번 지켜보고요. 이재명 대표 회복 관련해서 상황이 혹시 뭐 전해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설 부위원장. 네, 일단 조정희 예. 사무총장이 오전에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뭐 수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당초보다는 좀 예상보다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끝나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하고 네네.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아마 지금 면회가 안 된다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혜경 여사가 지금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아마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네네. 김부겸 전 총리께서 방문은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지는 못하셨고 일단 조정희 사무총장과 만나서 어떤 지금 증상이라든지 그냥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아마 이제 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우리 원단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격을 보니까 뭐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선다라는 거던데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대책 기구까지 만드는 거죠? 아마 그 보수 유튜브에서 예. 이게 뭐 자작극이니 음모론이니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지금 정보가 좀 극히 차단된 상태에서 네. 여러 사람들이 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추정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가짜 뉴스화 되는 정도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넘어서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 보수 유튜브들이 하는 그런 추정을 굉장히 이제 공격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모 방송이 사실은 그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와중에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또 방송을 내보낸 방송사예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이런 가짜 유튜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추정의 내용이 음모론적이고 자작극이고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적반하장 같이 느껴져 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네네네. 하지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대응 기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제 가짜뉴스 대응 특위라든지 네. 요즘 이제 뭐 미디어 특위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미디어 법률단도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일찌감치 그 대응 조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서 민주당은 이제서야 가짜 뉴스를 대응 기구를 만든다. 그동안 그러면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언론 지형이나 환경이 뭐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좀 민주당 측에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네. 가짜 뉴스 역시 진영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가짜 뉴스가 더 적극적으로 퍼져가지고 네네. 이 정치권을 좌우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가짜 뉴스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네. 설 부위원장님 의견은 좀 어떻게?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이제 당 차원에서 법률국 차원에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아니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 대응단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아마 지금 우리 원단장님이 그 관여를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고소 고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가 최근에 들면 물론 이 사건에서의 가짜 뉴스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악용하기 위해서 어느 매체에서 하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 이 사건 직후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공식적인 논평을 바탕으로 브리핑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기관의 브리핑을 바탕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네. 그 외에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발설을 한다거나 누설을 한다거나 그러게요. 그런 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제 가짜 뉴스가 최근에 이제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어느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
불리한 뉴스를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영역의 문제이긴 하고 판단한 기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어떤 언론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 어떤 가짜 뉴스 대응팀이라 해서 민주당에서 아마 기구를 만들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아마 저는 이번 부분에서 네. 당 법률국에서 대응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너무 악의적이다. 진짜 가짜 뉴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위의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TF를 아마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아직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해외 주요 언론들에서요 한국 사회 정치 양극화 심화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 이런 식의 소개 보도를 하던데 두 분의 의견 어떠세요, 원장님? 아니 이게 그 뉴욕 타임즈하고 CNN이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내가 이것도 황당한 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CNN을 보고 뭐 가짜뉴스 생산지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네네. 거기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뭐 정치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면 정치 양극화는 왜 심화되느냐? 이게 그 뭐 유튜브든 트위터든 SNS가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점점 이렇게 근접해 나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당대표가 대변인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당대표가 그냥 트위터에 글 올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고 댓글 실시간으로 달고 네, 그런 식으로 뉴미디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더 격렬해지는 그런 이제 그 일체감들 각 정당과 진영에 대한 일체감이 커져서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변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 자체를 마치 굉장히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대응 체계가 각 당이 좀 그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면 아니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 그거는 정치적인 인권의 한 장르예요. 그걸 가지고 뭐 그 정치인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거를 뭐 그 국민들이 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러다를 따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네. 좀 주제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극화라기보다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게 이제 모든 그 세계 정치인들의 현황이 됐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 부위원장님 분석은 어떠신지? 네, 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것만을 원인으로 전 삼는 것은 좀 부족하다. 어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좀 뭐 명명백백하게 네.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사회 현상으로서 이걸 원인을 돌려버리면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요. 예. 이 사람이 어떤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개인적인 것인지 또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죠. 근데 이것을 그냥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지레짐작해서 그걸 그 안에 포섭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 있거든요. 갈등 정치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자객인 마냥.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또 주재 기자가 있으니까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갑자기 아까 우리 원장님 얘기하셔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SNS를 하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갑자기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아니, 페이스북 계정은 있는데 네. 글을 올리시거나 하시진 않더라고요. 잘 못 본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당 대표신데 이제 SNS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제 뭐 당 차원에서 예. 공적인 SNS가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 싶습니다. 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죠 뭐 바쁘시니까 이거저것 하시나 보겠죠. 뭐. 예. 경찰이 그러면은 예. 이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이 남성에 대해서 지금 자택과 직장 압수수색을 했고요. 구속영장도 신청한다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떤 수준까지 처벌을 받게 될지요. 원래 이게 형법 250조인데요. 사형 무기 그리고 5년 이상입니다. 근데 미수니까 감경할 수 있거든요. 감경하면 이제 형량을 절반 정도 깎는데 그러면 2년 6개월 이상 그러면 한이 2년 6개월 정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법적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명백해 보여요. 네. 고의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분이 단독 범행을 한 거냐 아니면 다른 배우가 있느냐 이런 거는 더 철저하게 또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분이 단독 범행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집단 간의 어떤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게 법률 적용이 달라질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치인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뭐 그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이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배우가 있어서 누굴 활용해가지고 이런 테러를 한다 그러면 정말 그 개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할 것 같아요. 뭐 네.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도 결국에는 그 배우가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 혼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무슨 영화에서도 문학에서도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저도 단독 범행으로 보이긴 해요. 제가 뭐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걸로만 봐서는 하지만 이게 다른 배우가 있을 가능성은 0.1%라도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은 해야죠. 분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 부상 정도가 그 경하지 않다 보니까 열상이라고 하지 말고 자상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목 부분에 깊게 아주 그 사고를 당하셨던데 비슷하게 처벌 수위는 될 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떤 지모 씨로부터 어떤 이 상해를 입었을 때 당시에는 폭처법상 특수 상해로 아마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분이. 근데 그 당시에 10년을 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살인 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인데도 10년.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뭐 예를 들어 우발적인 경우, 그 다음에 고의성의 어떤 경중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마 형량 양형을 정하게 될 텐데 네. 뭐 아직까지 재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중형의 예상, 10년 이상의 아마 중형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분을 공격을 했고요. 또 무슨 도구를 만들었다 그럼요. 가공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 뭐 이재명 대표 행사에 같이 갔다라는 정황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 같아서 네. 경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고 앞으로 처벌 수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가요. 지금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확인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는데 당적이 어디냐 이것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아니 지금 이제 그 누가 이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 했느냐에 네. 대해서 이게 더 많은 음모론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지 말고 그냥 좀 확인을 서로 정당끼리 해줘가지고 네네. 뭐 오히려 그 확인을 안 해주고 모호해질 때 음모론이 더 힘을 받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일단은 그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 근거로만 움직이는데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을 또 발휘하시는 거예요. 네. 각자가.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그 사무총장 명의로 지금 바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적이 없다는 걸 명명백백해줬고, 근데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정보에 대해서 경찰에 넘겼다 정도로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도 그 당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 정도는 밝혀주셔가지고 네. 더 이상 이게 그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음모론 그런 이제 여론 오도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설 부위원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아니 뭐 저도 당적이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예. 정성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당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당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대중의 심리는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이라든지 어떤 이것을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진영을 비난하기 위한 소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이것 역시 보이거든요. 도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예. 물론 당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동기를 찾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뭐 당에서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뭐 그게 근데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삼는 것보다는 어쩌면 피의자 본인에게 범행을 행한 사람에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925님께서요. 새해부터 이런 피습 사건 사고가 생기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권은 자성과 변화를 해야 하고 잘못을 한 이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셨고 3132님 가짜 뉴스를 척결한다는 표현은 정치권에서 먼저 꺼내기는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회복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정치적 여파를 이야기하기는 이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랄지 정석호 민주당 의원이랄지 많은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당을 떠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저는 뭐 이낙연 대표가 갈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세레모니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명분 축적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전에 뭐 남한산성 가가지고 행주산성이죠. 예. 행주산성 가가지고 이미 뭐 그런 세레모니도 하셨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서로 갈 길을 가자 하셨고 그리고 실무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꽤 작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더 이상 뭐 자기가 그 명분을 쌓을 필요는 없어요. 네. 명분 쌓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실무를 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뭐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생기고 있는 이런 비습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낙연 대표 신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신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면 아래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에는 이제 명분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면 위의 공격 이것만 없을 뿐이지 이미 수면 아래서는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뭐 서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이미 선택을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낙연 신당이 장애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수면 아래서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실리적인 실익이 더 생기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설전 부위원장님 만약에 의견이 비슷하시다면 여기에 보태서 원칙과 상식 분들도 같이 탈당 선언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궁금해요.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네. 뭐 탈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과 시작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네 분 중에 한 분을 만나셨어요? 네 분 다 같이. 예. 네, 다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셨습니다. 뭐 탈당을 하시지는 않을 것 예, 같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좀 뭐 우연찮게도 아까 점심을 같이 거의 실무자분하고도 먹었었는데 준비가 뭐 거의 착착되고 있다고 네, 하나요? 뭐 이미 시작을 했고 저는 원단장님 판단이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아무래도 그 지금 병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때 이것을 뭐 명시적으로 어떤 출발하겠다는 세레머니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거겠지만은 네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뭐 중단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아직 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상당히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명분이 안 그래도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는 어떤 평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래도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는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당을 봉합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던데 뭐 이 대표께서 이제 좀 회복이 되시면 비명계에게 좀 손을 내밀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이게 좀 가능할지요? 뭐 저는 뭐 충분히 뭐 이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네. 큰일 날 뻔한 사건이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내는 것도 저는 또 대표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신영 의원께서 얘기하듯이 어떤 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먼저 이 양측의 좀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원칙과 상식에서 어떤 뭐 질문은 물론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뭐 퇴진하라라는 요구는 상당히 과한 건 사실이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걸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어떤 액션이라든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먼저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서 저는 대표 직무에 복귀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천천히 좀 그래도 해결해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현장 소리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을 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선점 효과를
네, 허은하 의원의 탈당 선언 회견 들어보셨습니다. 허은하 의원의 개혁신당이라는 합류로 천하 용인 중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당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가요? 아니 근데 지금은 예. 아쉬움이라는 감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벌써 두세 달 전부터 뭐 12월 27일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예. 그 탈당이든 창당이든 그런 걸 사전에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는 좋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이제 좀 지겨운데 아니 도대체 12월 27일은 언제 오냐고 12월 27일이 오고 나서 탈당 안 하는 거 아니냐 창당 안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미 그 이 창당이라는 이슈가 네. 지겨운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나 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고 또 허나 의원이 탈당을 하는데 뭐 시원섭섭하면 섭섭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쉽다기보다는. 당내에서요. 다만 이제 예. 허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탈당을 하면 비례의원직을 그거를 상실하잖아요. 네네. 상실하고 이제 의원이 아닌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예상해요. 류호정 의원처럼 이제 당적을 유지하면서 의문의 일패. 무슨 이상한 반란 같은 거를 꾸미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허나 의원이 깔끔하게 당적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께서 저희 그 프로그램 고정 패널이신데 오시면 그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좀 저는 유호정 의원이 이번 허은하 의원 좀 이 상황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자, 유호정 의원은. 그리고요.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좀 기네요. 현역 의원 중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분이 있다. 당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현역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까요? 현역 의원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현역 의원들은 지금 움직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당의 어떤 공천 프로세스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위험하다 아니면 내가 공천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물갈이를 지금 대대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더라도 저는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현역이 있으면 과감하게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금 신당은 늦어도 2월 14일까지는 어쩌면 제3지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왜냐면 2월 14일이 그 정당 네. 번호 부여 기준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6석이잖아요. 6석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많은 의석수가 현역 의원이 생기면 3번을 부여받고 이제 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도 1월 말 2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재판이 돼야지만 현역 의원의 이동도 있어야지만 신당이라고 하는 제3지대가 어느 정도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현역이 움직이기는 너무 이르다. 원영석 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활발히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건 시기상조야라는 아니 생각이시죠? 저는 시기상조의 개념은 아니고요. 예. 아예 나가질 않는다. 어차피 그 시기가 되더라도 나갈 예. 일은 없다. 아. 왜냐하면 네네네. 나가서 뭐 제3당이든 무소속이든 나와서 득표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 초재선 의원들은 그런 이제 득표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중진급 3선 이상의 중진급은 뭐 내가 나를 이제 낙천시키면 다른 데하고 손잡아서 뭘 해봐야 되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3선 이상 중진급에서 이준석 전 대표 밑으로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들어가서 할까?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고 말지. 굳이 이준석 개혁신당에 들어가서 이준석 정당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거기서 이제 뭐 중진 의원들이 들어가지고 그 타이틀 달고 출마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이준석 전 대표 조만간 한번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탈당선을 하면서 또 그런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의 한 지적.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와서 윤색한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가 변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탈당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셔야죠. 탈당을 하면서 기존 정당이 잘 될 건데 내가 그냥 탈당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입장에 따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본질이라는 게 이분이 생각하는 본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전에 본질은 뭐였는데 뭐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그거를 지금 뭐 당에 초선하시고 그 전에 당에서 활동도 안 하셨던 분이 한 몇 년 해가지고 본질이 뭐다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본질이 만약에 변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해낼 수 있다고 봐요. 네네네. 외부에 있으면서 어느 예. 정도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좀 오셔가지고 새롭게 변해가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그 변화의 초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결국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질문을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2024년 신년 인사회의가 열렸는데 뭐 각계 대표들 모여서 덕담도 나누시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지만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야당 지도부가 모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 불참을 통보한 바가 있고요. 모두가 통합을 외치지만 참 통합의 형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구 위원장님. 네, 아니, 그러니까 저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도 중요한데 네. 실제 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좀 통합을 위한 어떤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수락 연설문에도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도 아마 취임사에서 왜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기자가 묻는 거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시지만 그 이후의 행보, 취임 이후의 행보는 통합을 위한 어떠한 여야 협치를 위한 뭐 전혀 이런 행동이 없으셨잖아요. 손을 네. 잡는다든지 손을 내미신다든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총선 이후에는 조금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나타난 민심으로 인한 지금 어제 국민의힘에 지금 비대위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부터 좀 변해라라고 저는 국민들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진정으로 통합을 위한 어떤 자그마한 실천부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제2요구안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특검법 이송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래서 각가지 추측을 지금 남기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 쌍특검법이 결국에는 총선에 써먹으려고 하는 정쟁용 특검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법안 이송을 미루고 있는 게 혹시라도 그게 이제 그 추후에 공천 시즌이 다가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란표를 의식에 두고 최대한 민주당이 미루려고 한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는데 그게 네. 사실 부합하는 법안 이송의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할 거면 빨리 하고 그리고 아닐 거면 폐기를 해야 될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만들어 놓고 네. 그 제2 요구가 그 조금 그 늦은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 이송을 결과적으로 미루고 있는 거는 그거는 정쟁용 법안이 정확하게 정쟁용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최대한 빨리 법안 이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 3분의 2 그 재의결이요? 거부권 재의결에 대한 것도 뭐 정확하게 뭐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심판을 또 냉정하게 받는 게 네. 결국 국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홍익표 원내대표께서요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쌍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조치가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오늘 비상 최고회의에서 예. 아마 그 권한쟁의 심판 한번 해보겠다 네.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서영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일단 주장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논평을 내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게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제 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당내에서도 아마 이건 검토를 아마 해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꼭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압박을 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말아라라고 하는 저는 어떤 그런 저는 표현으로 보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또 정말 조금 아쉬웠던 것은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네. 아직 이송도 안 됐어요. 이송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어저께 그런 테러가 없었으면 아마 연초에 이번 주에 아마 송부를 했을 것 같은데 송부도 되기 전에 즉각 거부할 것이다라고 그냥 입장을 발표한 것은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최소한 그냥 심사숙고해 보겠다라는 표현조차도 부족한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조금 아쉬웠습니다. 원단장님께도 그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보면서 좀 짧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제2요구권이라는 것이. 예. 근데 제2요구라는 거는 이제 빨리 판단을 해서 뭐 받을지 안 받을지를 판단하는 게 받을지 안 받을지의 논쟁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거부권 행사하신다는 거 빨리 그 의사 표현한 거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곡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삼락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일대 7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지리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으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안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비봉에서 팔곡터널 사이와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부근, 다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올림픽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은 출마에 있어 전권을 당에 위임하겠다면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예. 첫 주이기도 하니까 우선은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KBS 청취자 여러분, 박민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항상 받쳐주고 또 밀어주고 또 이끌어 가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물가 걱정이다, 치안 걱정이다, 걱정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 갑진년 한 해 힘차게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셨어요. 지난 예. 20개월 정도 되시죠? 돌아보셨을 그렇습니다. 때 예. 내가 이건 좀 잘 추진한 것 같다 하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아쉬웠다 하는 점 뭘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람이 있었던 것은 네. 무엇보다도 62년 만에 우리 보훈부 승격을 이뤄냈다는 거. 네. 이것은 나라 위에 헌신하신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다는 그런 아주 보람찬 일이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국립서울현충원 이것을 70년 만에 이제 국방부 소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네네. 이것은 국립현충원이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합과 또 미래 번영의 성지로 만드는 그런 기초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네. 정말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하고 뭐 아쉬웠던 점은 예. 아무래도 이제 입법부의 어떤 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야 또 정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발목을 잡혔다. 또 저희들이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법안도 야당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강행 처리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사실 뭐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정율성 사업 관련해서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훈이 이념 논쟁의 영역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는데요. 어떤 입장이실지요? 아시다시피 보훈은 예. 어떤 정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사실은 보훈부가 아니라 이제 육사 또 국방부에서 제기한 문제고, 네네. 그래서 사실 보훈부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보훈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네. 최고의 예우로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율성 공원 문제는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방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광주시에 여러 번 이제 시정 공고도 하고 여러 번 또 그걸 했지만 아직도 광주시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늘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장관을 그만두시고 총선 출마 내가 나가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배경이 뭘지요? 제가 20개월 동안 보훈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 국가가 나서서 영웅으로 예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었다 또 제도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원래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러셨죠. 또 보훈부 장관으로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당으로 돌아와서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절체절명의 그런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 또 우리 당이 승리하는데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네. 이런 뭐 당에서의 의견도 있고 또 제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내 험지 출마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시면서 애초 분당으로 나오실까 다들 예상을 했지만은 뭐 영등포 을 출마 가능성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택을 당에 맡기신 백지 위임하신 그 이유는 뭘지요? 뭐 선거 치르다 보면 예.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조금 더 자기가 좀 쉬운데 그런데 나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네네.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선거는 다 어렵기 때문에 뭐 양지다 험지다 이런 구분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원래 분당을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이제 분당에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네네. 또 우리 당이 지금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자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라 할까요? 네. 어떻든 조금 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지사나 우리 호국 참전 용사들 생각하면은 네. 그분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분들인데 예, 제가 예. 국가보훈부 장관 하면서 이런 분들 마음의
100분지 1, 1000분지 1이라도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뭐 영등포, 을을 포함한 이런 험지를 제가 가겠다. 그 모든 것을 당에 백지 위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18대 또 19대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을 위해서 좀 솔선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리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첫날부터 아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기존의 당 대표나 뭐 이런 분들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에 여러 가지 권한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상대당 후보와의 또 빅매치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공천 지역구는 상당히 늦추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의 그 출마 여부 또 지역구가 어디로 될 거냐 이게 늦어지면 다른 후보들 공천도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엔 당에 큰 부담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자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네네. 이런 그 당에 끼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줄이고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당에 좀 헌신해라는 그런 시그널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어떤 속도도 빠르고 어떤 능력과 효율 또 헌신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하신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직할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라고 우려를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 홍준표 시장 그런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강요로서 국무회의 석상에서나 또 여러 가지 또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나 네. 뭐 이분이 어떤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하면은 그냥 예스맨으로 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또 그런 것이 지금 어떤 국민들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하고도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 또 총선 승리에 대한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 그런 소명 의식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네네. 특히 또 70년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얼굴이면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컨셉이나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 영입위원장도 직접 맡기로 하셨다. 이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네네. 결국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 네. 또 피로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인물을 누가 많이 영입하느냐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책임감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기대 뭐 이런 것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힘은 많이 세지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다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직접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요. 네. 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하기 때문에 뭐 저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이게 좀 뭐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장관 출신 출마 예정자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관련해서 이 총선에 새 얼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중진 역할론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뭐 중진들께서도 역할이 저는 많이 필요하고 저도 원내로 들어가면 이제 3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이 중진이다 초보다 이런 걸 떠나서 정치 초보 중에서도 또 상당히 그 부패하고 또 국민들 그런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뭐 있지 않습니까? 또 중진 중에서도 본받고 배워야 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진이다 뭐 또 신진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과 또 총선 승리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고 장관님도 무척 놀라셨을 한데 마지막으로 총선 전국에 돌입한 여야 각 당을 향해서 정치 이렇게 좀 해 나아가자 조언하신다면요? 우선 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피습 사건은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재명 대표와 가족분들 또 어제 지켜보셨던 모든 국민분들 충격을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같은 일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또 신속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총선 전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오의 정치가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레터 K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엄마와 9살 진주 그리고 남동생은 현재 가정폭력 여성쉼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건데요. 하지만 중학생 큰아이는 나이 제한으로 입소가 불가능해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오빠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진주. 쉼터 퇴소일은 다가오지만 베트남인 엄마의 국적과 이혼 소송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몸과 마음 모두 정착할 곳이 없는 엄마와 진주는 너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주네 가족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내일 목요일은 아침 추위가 반짝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고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대구 영하 3도, 대구 알력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7, 세종과 대전 영하 4도, 광주 강릉 각각 영하 1, 2도, 부산 0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1도 분포로 춥겠고요. 내일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바로 풀립니다. 서울이 낮에 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지고요. 대전이 8, 강릉, 대구, 광주 9, 부산 10도까지 오르면서 회복이 됩니다. 금요일까지도 회복된 기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토요일 아침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로 일요일과 월요일까지도 사흘 정도 꽤 춥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일부에 비나 눈이 좀 더 지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빗방울이나 눈날림 예상됩니다. 양은 적어서 눈으로 1cm 내외, 비로는 1mm 내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대부분 내일까지 맑겠지만 오늘 저녁에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해자 김모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매년 줄어들었던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이 5만 9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가 처음으로 6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2023년보다도 10.3%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 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10일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에 따른 누적 사망자 수가 최소 6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부에서 박민식 전 장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은 만큼 청취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입니다. 새해 큰 희망을 가지고 올해 새해는 정말 그 태양도 굉장히 붉게 떠오르던데 그래서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참 국민들 여러분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희망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데 저희도 일절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부산에 살았던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 피습을 당했고요. 뭐 조금 전에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사실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제 그 수술 절차를 마치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긴 했지만 혐오 정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충격이 쉬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 사건 어떤 마음으로 접하셨는지요? 처음에 현장에서 그 진행 상황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 목을 이렇게 그은 거냐, 이 아니라 목을 찔러 넣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경악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선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우리 정치가 너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극단화돼 있잖아요. 네. 상대를 악마화하기도 하고 뭐 척결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지지자들 간에도 굉장히 갈등이 크고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주 테러가 발생하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 특히는 오늘 그 범인을 보니까 보수정당을 들락날락하다가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 당에 입당을 했다 이런 걸 보니까 네. 정말 이거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결 또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장을 내야 된다. 네. 이 위에 있는 정치의 상층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말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압수수색도 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또 당적 확인 요청도 공식적으로 했고 네. 아마 차근차근 드러날 테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은 또 관련해서 비상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특히나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또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네네. 지금 이 사법적인 대응하고 정치적인 대응 이게 어떤 식으로 투트로 갈 수 있을지요? 저희가 오늘 대책기구를 만든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일부 유튜버나 또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무슨 뭐 칼이 가짜라는 둥 피를 그 물감을 흘리는 거라는 둥 그래서 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그거는 정말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가짜로 하는 거는 제2의 테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경찰의 수사 상황이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걸 자칫 또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 당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걸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당내 대책기구를 두기로 한 것이죠. 네. 일단 뭐 피습으로 인해서 당내 상황은 잠시 좀 중단된 것 같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균열이 조금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특히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예상된 선택을 하리라 보신지 또 이것으로 인한 파장은 어떨지 말씀하신다면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대표는 국회의원을 4선을 하셨고 또 우리 당의 당 대표도 하시고 또 대통령 후보, 국무총리 이렇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 가장 우리 당에 책임이 있고 민주당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고요.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분열의 길이 아니라 당을 하나로 뭉쳐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피습 상황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 또는 이제 일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뭐 이러저런 생각하셨던 분들의 상황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선택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그건 꼭 막고 싶다. 당내 공감대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국민들에게 당이 당열돼서
총선 승리로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노선이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또 승복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당의 그 원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정말 무겁게 이 상황을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립니다.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과 또 당원에 대한 도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박민식 전 장관하고도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는 뭐 스스로 본인께서 독립유공자 후손이시기도 하시고 또 관련 사업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현 정부는 그 공산주의 혁명에 가담했거나 또 기여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인 것 같아요. 앞서 박 전 장관도 보훈은 정쟁 영역이 아니다. 또 홍범도 논란 관련해서는 전 보훈부 장관으로서 좀 억울하다. 예우를 하기 위해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정윤철 논란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방향성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사례라서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체성에 있어서 점검과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다면요? 저는 이제 조선의열단 그리고 임시정부 법무국장을 하셨던 이제 김한 선생의 외손입니다. 예. 그런 인연으로 해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홍범도 장군을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모셔온 직접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련 공산당 가입한 거는 홍범도 장군은 일본과 싸우는 누구라도 나의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일본하고 싸우면 내 동지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민식 장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사에 홍범도 장군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박민식 장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럼 일본 대사관 앞에 안중근 그 상이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무슨 육사가 일본 육사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우스운 네. 이념 과잉이기도 하고 당시에 그 공산당으로 한다면 북한 공산당으로 한다면 김일성이 태어난 지 7살밖에 안 될 때입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주의 계열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처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채택한 겁니다. 대부분이 다. 네. 근데 그걸 무슨 잣대로 하겠다는 건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잣대와 20년 30년 40년대의 사회주의의 잣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네. 우리의 독립이 가장 지상과제고 그 지상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채택했던 독립운동의 수단을 지금의 잣대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천박한 인식이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역사 구태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관련 정치 현안 좀 여쭤볼 게 많아서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제3정당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면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선거 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특히 준연동형과 네. 병입형 비례제 또 원칙과 실리, 명분 사이에서 뭐 논쟁도 있었던데 의원님께서는 비례연합정당 쪽에 힘을 실으셨던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서도 예. 이기는 길이 뭘까?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길이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지난 21대 선거를 하면서 준연동형을 하자. 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면서 위성정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연동제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주신 표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파 예. 적은 표를 받은 이게 지역구로 전혀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도 의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민주정부 또 민주적인 의회를 구성하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걸 지키면서 또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걸 지키면서도 실리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저는 윤석열 정부 또는 여당에 맞서서 나머지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고자 하는 나머지 세력들이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지역구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고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민주당 중심의 선거 구도를 짜고 네.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은 각 정당들이 이 소수파 정당들을 좀 더 앞자리에다가 그리고 의석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가고자 하는 목표 이거를 같이 하는 정당들이 모여서 비례연합을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나눠서 전체를 다 연합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청취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비판이 좀 많았던 이게 위성정당하고는 그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묻는다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특정 정당이 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네.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위성정당 그런 거고 비례연합정당은 공동의 목표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정당들의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 관련해서 뭐 회복 중이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해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런 말씀도 나누셨네요.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네. 이 고민이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는데 저도 이제 이 방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중에서 뭐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반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지금 차츰차츰 결론을 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 SNS에 공동의 목표 그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손잡고 배려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저는 이제 공동의 목표는 지금 시대 정신에 닿아 있는 목표라고 봐요. 네. 저는 사회 경제적 불공정 문제. 네. 우리 사회 굉장히 불공정하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과 또 하나는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그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다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각 정파들이 합의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뭐 정의당,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그 위에 3인당 뭐 이렇게 등등의 여러 정파들이 지금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속에서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룰이요. 상당히 저 주변에도 예비 후보가 될 예비 분들 이분들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선거구 획정은 좀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뭐 거기까지 그 논의가 깊숙이 진전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요번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6군데를 늘리고 6군데 줄이거든요. 줄이고, 예. 근데 줄이는 데를 보면 우리 노원 또 부산 남구 그다음에 부천, 안산, 전북 이렇게 줄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대부분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선관위가 가져온 거는 아주 그 여당에게 유리한 안을 가져왔어요. 민주당 우세 지역만 줄이는 안. 특히 이제 거기서 보면 이 선거구당 인구수의 그 적은 순서대로 보면 안산, 노원, 강남, 대구 달서, 부천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천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1번, 2번은 줄이는데 3번, 4번은 안 줄이고 5번, 6번을 줄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협상을 난항을 겪을 텐데 어느 정당에 유리하지 않고 같이 이 주어진 조건대로 이 선거구당 인구수대로 그렇게 줄여나갈 때는 그 문제가 남아 있고요. 저도 이제 노원이죠. 노원 가불병에서 노원을이 되는데 을이 이제 이 선거구가 쪼개져서 갑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병하고 합쳐져서 가불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하계동, 중계동하고 월계 공릉동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월계동에서 들어와서 처음에 시작도 했고 하여튼 뭐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저 뭐 앞서 잠깐 언급도 했지만은 선거 앞두고 지금 당 안팎으로 갈등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도 지내셨잖아요. 4선 또 중진이시고요. 당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민주당 통합의 길 어떻게 모색하면 좋을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바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 무책임, 무능. 이 앞으로 앞길이 정말
깝깝하게 돼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거 뭐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들의 앞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권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는 누구든지 다 같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만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이재명을 빼고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인 총리, 전직 총리들 네네. 이런 분들이 다 결합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또 소수 정당들하고는 그 연합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그렇게 하는 총선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큰 대의 명분 아래에서 자잘한 문제들은 잠시 좀 접어두고 통합하자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이번엔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 쌍특검법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또 강하게 맞서겠다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쌍특검법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의 정책 해법 이 어떤 순서로 풀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양보 여지가 없다고 보시나요?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네. 이 법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네네.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 재판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진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특검법이고요. 그리고 이 특검법을 빨리 수용했으면 지금 오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했죠. 이걸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이 12월 달에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총선 가까운 시기에 되는 것 그런 이유가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국민 70%가 거부권을 쓰지 마라. 거부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런 국민들의 요구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게 옳다. 네. 특히나 이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김영삼 정권 때는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역시 그 아들 홍걸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친형에 대한 수사가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상득 의원에 대한 예. 친형님에 대한 수사가 그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장 그때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수사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말로도 그때 아주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듯이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손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그걸 잘못 손대면 정말 국민들한테 심판받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이번엔 해야 된다. 그냥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해다 보니까 이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치라는 것을 위해서 양당 특히 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상대당에다가도 정치권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요. 이렇게 협치를 해나가자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첫 해 원내대표를 했어요. 예. 역시 협치는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원내대표로서 야당 원내대표 문지방에 닳도록 다녔습니다. 네. 정부 구성하고 하려니까 우리 숫자만 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네. 이걸 자꾸 대결로 가면 그야말로 상호 간의 힘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정말 힘들어지는 건 국민들의 삶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 회담도 하고 그래서 길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야당을 야당으로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권이 올해는 정말 문을 좀 열고
지금 이제 요번 이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극단적인 대결, 악마화 이런 속에서 네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증오의 정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힘 있는 쪽에서 손을 내밀고 협치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그리고 우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특검 관련된 여론은 국민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파서 더 팔 구멍이 없을 정도로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를 해설하는 북저널리즘의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 소개 말씀을 좀 막을 뻔했네요. 북저널리즘 에디터 김혜림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식은 버진 하이퍼루프 1이라는 업체가 문을 닫았다라는 네. 소식인데 조금 낯선 기업입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이 버진 하이퍼루프 1은 예. 2014년에 문을 연 기업인데요. 그 영국의 이제 버진 그룹, 이제 흔히들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항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돈 되는 건 다 하는 그룹이다. 아, 네. 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리처드 브랜슨이 이끌고 있던 기업입니다. 이게 미래의 교통수단 중 하나라고 언급이 되는 하이퍼루프를 개발하는 최대 개발사였는데 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2023년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좀 문을 닫았고 2014년에 이 기업을 열 당시에는 하이퍼루프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었어요. 당시에 우리 돈 5,86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조달하면서 네. 이제 화려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제 성추문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일단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9년 동안 그렇게 좀 연구하고 개발했던 하이퍼루프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네, 이게 좀 가장 큰 원인이었고 네네. 2020년에는 좀 인간 승객을 태우고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좀 일부 성과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근데 그때 뭐 속도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시의 속도가 최고 속도가 이제 시속 160km에 불과했는데 사실 KTX가 이제 시속 300km로 그러니까요. 달리니까 아직 한참 모자란 기술이었던 거죠. 네. 하이퍼루프로 하기엔 좀 모자란 속도였고. 근데 이게 그래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갔다면 엄청나게 빠른 교통수단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300km는 훨씬 빠르다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음속에 준하는 속도로 가는 게 그래요? 목표예요. 네. 네. 이론적으로는 1200km까지 갈 수 있는 게 시속. 네, 하이퍼루프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12년 연설 행사에서 5번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2013년에는 50페이지 정도의 백서를 출판을 하면서 확 이 기술이 뜨게 돼요. 네네. 근데 이 하이퍼루프를 쉽게 말해서 고속 운송 시스템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달려서 선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이퍼루프는 그와 다르게 직경 2m 정도의 작은 진공 튜브를 만들어서 캡슐 형태의 열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 뭐가 좋냐? 일단 중장거리로 이동할 때 이제 타야 했던 비행기 같은 걸 타지 않게 될 수 있고 네.
네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다들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중장거리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만큼 또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예, 네. 예. 근데 이게 뭐 더 핫해진 게 일론 머스크 때문인 건가요? 네, 사실 이 기술을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좀 핫해지게 된 건 맞습니다. 네. 이 하이퍼루프 교통수단 아이디어가 가장 처음 소개된 게 1799년이에요. 이 영국의 엔지니어인 조지 매드허스트가 처음 소개를 했는데 네네. 이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가 다시 뭔가 받아가지고 2010년대에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본인도 보링 컴퍼니라고 해서 네. 원래는 이제 스페이스X의 산하 스타트업으로 두고 있던 기업인데 이쪽을 이제 통해서 하이퍼루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아까 언급한 백서에서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게 어떤 기술이냐 하면 뭐가 좋냐 등등을 좀 상세하게 서술을 해뒀는데 네. 이 보링 컴퍼니가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지는 하이퍼루프 열차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처음의 목표였고 네네. 사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608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차로 가면 7시간 정도, 비행기로 가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20분에서 35분만 있어도 이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그런 좀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버진 하이퍼루프 1은 뭐 망했어도 네.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버진 하이퍼루프 1이나 보링 컴퍼니 말고도 10개 정도의 회사가 이 하진 하이퍼루프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버진 하이퍼루프 1이 문을 닫게 되면서 네. 아예 이 기술 자체가 좀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 보링 컴퍼니도 이 하이퍼루프 기술에서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네. 좀 발을 빼려는 분위기도 같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기술을 위한 테스트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쪽을 아예 스페이스X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체를 해버려요. 네네. 그래서 보링 컴퍼니도 여기서 하이퍼루프 기술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뭐 2010년대 초반에는 하이퍼루프라는 걸 비롯해서 뭐 터널, 뭐 새로운 교통수단, 뭐 날아다니는 교통수단까지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네. 엄청 높았었는데 지금 관심도는 AI가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맞아요. 저도 예. 이때의 뉴스들을 이제 쫙 훑어보면서 지금의 좀 AI 광풍과도 좀 비슷해요?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일론 머스크가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좀 미래를 바꾸는 주인공인 것처럼 제시를 할 때만 해도 전 세계가 정말 곧 이제 미래가 열리는구나.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정말 가까이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흔들렸었거든요. 그런 좀 사람들의 열망이나 기대를 타고 이 버진 하이퍼루프 1 같은 기업들이 생겼는데 따지고 보면 이 아이디어가 이제 1799년에 처음 나온 아이디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삐뚤게 보면 사실 1700년대의 상상이었던 아이디어를 2010년대에는 이제는 실현 가능할 거야. 되겠지. 예, 되겠지 하면서 가져온 건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좀 낙관이나 열광에만 좀 차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나 좀 비판적인 시각 같은 게 많이 가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과거 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면은 뭐 2020년대에는 차가 다 날아다닐 거야. 네, 땅에서 네. 가는 건 없을 거야. 근데 그쵸.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신기술이 너무 가깝게 보이도록 하고 또 무조건적인 낙관 경향만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얘기가 쏙 들어간 이 코로나 시기 때 광풍이 일었던 메타버스나 예, 예. NF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게요. 메타버스. 네, 지금은 좀 추억의 이름이 됐죠. 예, 예. 네.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의 스캔들을 떠올려봐도 비슷해요. 네. 그 테라노스 사태라고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 테라노스가 어떤 회사였냐면 혈액 몇 방울만 있으면 질병을 모두 진단할 수 있다라는 에디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우리가 왜 혈액 검사할 때 고무줄로 이제 팔을 칭칭 감고 이제 정맥에서 몇 밀리미터 정도의 혈액을 뽑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좀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 혈당 검사하듯이 이제 손끝에서 피만 몇 방울 뽑으면 그걸로 이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를 불렀던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 CEO가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 CEO였는데 네. 정말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베스트셀러도 쓰고 차세대 스티브 잡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터틀넥을 입고 빨간 립스틱을 이제 칠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스타처럼 보였는데 그거 어떻게 됐죠? 사실 망했죠. 왜냐하면 아. 사기였어요. 사기요? 네, 그냥 사람들의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이게 손끝에서 그렇게 피를 채취하게 되면 굉장히 오염 가능성도 높고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 언론의 광풍이라든지 사람들의 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가려진 상태였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네. 기자가 밝혀내게 되면서 엘리자베스 홈즈가 징역 11년 3개월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그리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를 이끌다가 이제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네네.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뭐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그 권도영 대표도 마찬가지의 네.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 되게 가까운 미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뜻 생각이 납니다. 네, 맞아요.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기술처럼 이야기를 했고, 네. 아이디어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기술이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홍보를 했었어요. 네네. 뭐 다음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운 미래의 교통수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실리콘밸리의 그 사업가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저는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 점검하는 시각이나 회의적인 의견도 우리가 대중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네. 이런 게 정말 신기루 같다. 왜 신기루라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멀리 있는 오아시스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아직은 멀리 있는 미래 혹은 너무 이제 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 유토피아를 너무 가깝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시각을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이런 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사람들을 기술에 대한 좀 일방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 기술은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거고 좀 낙오자가 없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기술 기업들에 이끌려서 네. 그냥 쫓아만 가는 좀 수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네. 소미님께서 초음속 열차와 새로운 기술 이야기 재밌고 신선하네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말씀하신 내용들 오늘 AI 시대에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보면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로 세상을 해설하는 북저널리즘 김혜림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는 최대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곳곳으로 고장난 차 서 있는 곳들도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금천에서 일찍 사이로 정체고요. 목감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광명역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하기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옥천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노원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에서는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지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2024년 국제 이슈 짚어주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많거든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해를 민주주의의 슈퍼볼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례 없는 투표 축제라고도 표현을 했던데 이런 표현들 상당히 재밌습니다. 평론가님, 올해 네. 40개 나라가 넘는 국가에서 네.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건 예. 지금 제가 국제정치평론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직접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만 따지면 20억 명이 넘을 거다. 20억 명이요. 예, 그러니까 투표에 장애 가는 사람만 네, 따져도 네,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41% 국내 총 생산의 42%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네. 좀 뭐 굵직굵직한 나라들의 선거도 다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선거들까지 지금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 나라가 넘고 네. 투표장에 가는 사람만 추려봐도 20억 명이 넘고 와 대단한 선거 올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선거가 열리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 나누죠. 전반기 상반기의 선거 네. 일정은 어느 나라가 있나요? 자 일단 그 요일 월별로 따지는 게 제일 이게 가능하네요. 야, 이게 가능하네요. 예, 이게 가능합니다. 네네. 사실 1월에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은 방글라데시고요. 방글라데시요? 예, 하지만 진짜 그 전 세계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나라가 1월 13일에 총통 선거를 하는 대만입니다. 대만, 타이완. 예,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이라고 KBS에서는 정식으로 부르잖아요. 영어식으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은 이거는 미중 간의 대리전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현재 그 타이완의 집권 세력은 민진당이라고 그렇죠. 차이 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이 민진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오늘부터 왜 깜깜이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13일까지 딱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데 네네. 딱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 1위를 하고 있는 민진당 후보와 2위를 하고 있는 국민당 후보 사이에 표차 뭐 지지율 차이가 한 3에서 5%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초반만 해도 민진당이 뭐 10% 이상 압도적으로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좁혀졌느냐? 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채찍과 당근을 두 개로 같이 들고 있는데 니들이 민진당 또 뽑잖아? 그러면 니들 우리가 괴롭힐 거야라는 식으로 경제 제재 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민진당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에 이제 뭐 해안가 이런 어부들이 주로 이제 수출을 중국 쪽으로 하는데 네. 갑자기 그 수출을 확 늘려줘요. 그리고 동네 이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역의 정치인들 중국 구경시켜드릴게요. 이러면서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을 저렴하게 중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대놓고 이번에도 민진당 뽑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진당은 사실 독립 성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콩이 왜 중국화되면서 일국 양제가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홍콩이 처음에 중국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100년간은 그 정치 체제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2019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국화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여파를 차이 잉원 총통이 받아서 그전까지는 지지율이 낮았지만 우리도 홍콩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다시 민진당이 투표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자, 지금 상황은 미중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냐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냐 이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 물론 제3의 후보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막판에는 그 두 개로 나뉠 거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유권자의 16.2%가 20대예요. 꽤 비율이 그래요? 높죠. 예. 근데 이 20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정치 성향 뭐 독립 통일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예. 일단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말하는 MZ. 그렇죠. MZ들이 나와 무슨 관계인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 건데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중장년층은 오히려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죠. 본인의 성향이. 하지만 MZ세대는 이미 본인이 중국하고 내가 중국인이야라는
느낌이 사실 약간 희미해지기도 했지만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져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좀 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다. 유불리만 좀 따져서라도 MZ 투표 유권자들 셈법이 타이완 총통 선거에 어디로 향할지 되게 기대가 되고 1월 13일. 1월 13일. 예, 한번 지켜보고요. 네. 야, 이제 타이완 얘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재밌는데 쭉 남았는데 그럼 네. 빨리 가볼게요. 빨리 다음 갈게요. 달 또 네. 있습니까? 자,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요? 예. 네. 자, 인도네시아의 지금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인데요. 자, 본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예요. 네. 대통령이. 네. 왜? 본인 정당의 대표와는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선정한 지금 현재 국방장관인 프라보어 수비안토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자원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는 원자재 수출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원자재 수출해봤자 우리가 남는 게 없다. 다국적 기업들만 다 좋은 일 시키더라. 네네. 그러면서 원자재 수출 금지.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가공품을 수출할 거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무려 지금 80%에 육박합니다. 80%요? 예. 대단한데요. 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이 부통령으로 지금 36살인데 됐단 네. 말이죠. 이거 자기 고모부가 헌법재판소 소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은 40세 미만은 나올 수가 없는데요. 다른 공직에서 선출된 사람은 예외야라고 고모부가 힘을 실어줘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아들이 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된 수비안토에게 힘이 실릴까요? 네. 부통령에게 힘이 실릴까요? 그것도 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예, 네. 인도네시아 대선이 2월에 있고요. 네. 3월에는요? 이란 총선이 있습니다. 이란이요? 네. 오. 자, 이란에서 혹시 뭐 기대가 되는 얘기라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뭐 이란 여성들의 어떤 인권 그다음에 히잡 시위 있었죠. 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선거에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좀 미치지 않을까요? 이거 좀 자유롭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있지 않을까? 못 미칩니다. 아,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란에서는요. 네. 선거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 네. 이곳이 딱 그 이슬람 율법자들로 구성된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대통령 후보건 의원 후보건 무조건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약간 반정부적인 또는 지금 신정체제의 반기를 드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사실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사람들은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선거에 뭐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 3월에 러시아 맞죠? 맞습니다. 네, 3월에 네. 푸틴 대통령이 일단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2030년까지고요. 네. 2012년에 본인이 미리 개헌을 해놨기 때문에 2036년까지 네. 84세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쭉쭉 열어놨는데 자 여기서 문제. 푸틴 대통령이 1999년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처음 권력을 잡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몇 번 바뀌었을까요? 4년, 5년에 한번 치면 몇 번이냐? 벌써 셈이 안 되네. 30년? 20년? 20년 넘나요? 네, 6명쯤이에요. 잠깐 푸틴 대통령이 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 본인이 이제 그 당시 헌법상 3선이 안 되니까 살짝 네네. 총리로 내려앉았다가 본인의 바지 사장을 앞에 대통령을 세우고 바로 4년 만에 올라왔죠. 네. 러시아 대선이 3월에 예정돼 있고, 근데 우크라이나도 대선을 치러야 하나요? 네, 원래라면 올 5월까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예요. 그래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3월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난해 11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치를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젤렌스키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방 국가라든지 외부에서도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너가 권력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마치 이 전쟁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까지 같이 욕을 먹지 않느냐. 그러니 원래대로 선거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4월하고 5월엔 또 인도 총선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모디 총리가 과연 3연임 성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5월과 8월 사이엔 남아공도 총선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인도의 유권자는 9억 명. 네. 예, 유럽 연합을 예. 다 합쳐도 9억 명이 안 됩니다. 네. 자, 한 달 반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투표에 나서는데요. 지난 10년간 모디 총리가 인도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네네. 세계 경제대국 10위에서 5위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렇죠. 저를 뽑아주시면 세 번째 임기에는 세계 경제대국 3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발판으로 본인의 권력을 좀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무슬림 인구도 2억 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다른 종교 시크교도들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거든요. 네. 자, 이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자들 좀 강경파들 극우 세력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주고 본인의 지지 세력이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좀 내버려 두다 보니까 타 종교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반발이 좀 있겠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모디 총리가 외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다극화 외교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 사이에서도 너네 어느 편에 설레 했을 때 인도는 무슨 얘기예요? 싸우지 말아요. 이러면서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싸게 원유를 사들여가지고 직접 정유를 해서 그걸 수출하면서 경제력을 살렸고요. 본인들도 역시 그걸 이용해서 경제를 살렸고요. 사업 수완이 있으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또 정상회담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쪽으로 인도가 탈싹 붙을까 봐 애가 타가지고 인도까지 막 날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백악관에 또 초청을 받기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못 보던 행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28개 야당이 합쳐가지고 모디 총리를 이겨보자. 하고는 있지만 모디 총리가 여전히 좀 지지율이 높은 관계로 좀 순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3연임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20개 국가에서 다양한 선거가 있는데 네. 일단 제일 관심이 쏠리는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아파르테이트 종식 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민족회의란 정당이 그러니까 만델라 정당이잖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정권을 잡아서 지금까지 계속 잡고 있는데 문제는 만델라 이후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들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독립에는 굉장히 수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주화시키는 데 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심지어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정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관리를 못했어요. 전력회사 자체를 관리를 못하고 능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뭐 되긴 될 거야. 하지만 그 비율 자체는 예전에는 무조건 60%를 넘겼다면 이제는 50%를 넘길 수 있을까? 네. 요게 이제 약간 핵심이고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서방 정당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월에는 유럽의회 EU 네. 선거가 있더라고요. 브렉시트 이후에 처음 열린 선거라서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유럽 내부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유럽은 극우 정당끼리 굉장히 결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다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유럽 의회 내에서 62석이에요. 극우 정당이 가지고 있는 게. 네. 근데 이 의석수가 뭐 89석으로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유럽 의회 내에서 극우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반 EU 반이민, 반무슬림 이 정서가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유럽 연합 내에 어떤 균열이 좀 강화되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탈리아도 뭐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탄생을 했고 네. 독일에서도 사실 독일을 위한 대한 정당이라고 극우 정당이 지금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극우 돌풍이 지금 좀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네. 6월에 한번 주목해 보고요. 9월 달에는 우리 주변국이죠.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던데 네. 이게 뭐 한일 관계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과연 기시다 총리의 후임 포스트 기시다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안 써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라고 전 간사장이라고 가장 자민당 내에서 그래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늘 총리 뭐 자민당 총재 선거 또는 총리 후보하면 1순위로 올라요. 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은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내에서 뭐 파벌의 수장이 총리를 뭐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 누가 되더라도 이시바 시게루가 아닌 이상은 뭐 크게 정책적으로 차이점을 못 느낄 거고요. 네.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 당원들이 1차로 뽑는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늘 1위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결선 투표를 가면 늘 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부에 의원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시바 시게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특별히 기시다에서 차이점을 못 느낄 거다. 혹시 아베 이후로 뭐 차이점을 느끼신 게 있으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없다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는 야당이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아니 있거든요. 네. 되게 정당 많아요. 그리고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이라고 있는데 지지율 조사를 하면 이 정당이 얻는 지지율이 4.4%. 아이고 미미하네요. 미미합니다. 네, 네. 자민당이 18.3%.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민당 이외의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은 없고 결국은 자민당 파벌 내에서 다른 총리가 나올 것이다. 네. 예. 우리 문희정 평론가께서 앞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별 기대가 없었는지 좀 짧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예. 11월 달에 이거는 정말 이거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요거, 예. 대선. 네. 과연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지형이 바뀔 거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데 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나요? 자, 일단 1월 15일 날 아이오와 주에서 시작이 되고 예, 예. 23일 날 뉴햄프셔 주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 두 주에서 사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일단은 살펴보고요. 그리고 10개 주가 한꺼번에 후보를 정하는 슈퍼 화요일이 있어요. 3월 5일. 네. 그때 되면 이제 확실시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7, 8월쯤 되면은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은 어떤 후보가 나올지가 이제 명확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2020년에 리턴 매치가 될 거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 사이에 어떻게든 공화당 내에서 다른 후보를 좀 띄워보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있어요. 처음에는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를 막 언론에서 띄웠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뭐 40대 남성인데 트럼프와 특별히 차별화가 안 됩니다. 게다가 공화당은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당이 됐거든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화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론 디센티스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키 헤일리.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전 네. 유엔 대사. 예. 인도계 미국인이거든요. 51세 여성.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이분을 공화당 내에서 띄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자들 있잖아요. 예. 좀 거물급의 약간 본인들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월가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 네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아무리 봐도 바이든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트럼프보다는 좀 말이 통하는 헤일리를 밀자. 네. 이 분위기가 막 형성이 돼서 지금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네. 많이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본선 경쟁력이 아무리 바이든에 앞선다고 해도 공화당 내에서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수백 개의 여론조사를 다 취합을 해봐도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니키 헤일리의 지지율은 얼마일까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미치지 않을까요? 한 25% 정도? 예. 아니요. 아니요? 10.8%예요. 그래요? 미는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죠. 안 나오네요. 게다가 공화당이라는 당에서 예. 지금까지 타이 인종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여성의 예. 후보가 나온 적이 있던가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니키 헤일리를 세대갈이라고 예, 굉장히 버디 브레인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뭐 언론에서도 좀 밀어주고 하니까 트럼프 쪽에서 슬쩍 그러면 우리가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한번 이랬더니 그 지지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새 머리로 정장을 하고 비서관은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향규님께서요. 매일 듣는 정치 이야기 말고 국제 정치 소식 들으니까 새롭다. 뉴스다운 뉴스 감사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한 1분 정도 남았나요? 짧게. 네. 어쨌든 이렇게 참 변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요? 지금 전 세계가 극우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예요. 자, 온 나라들이 다 자국 중심으로 가고 국익만을 최우선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 국익을 좀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에 치중한 이데올로기에 치중한 외교가 아니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처럼 다극화된 외교. 지금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전에 적이라고 했던 곳하고도 손을 잡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고 예전처럼 이 개발도상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한쪽에 줄을 서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현명하게 다극화된 외교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촘촘하게 또 느슨하게 엮여있는 세계 곳곳의 나라들 다른 나라 선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대응할지 궁금해집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